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게 제일 서럽다는 말도 있죠. 지금이 먹을 게 너무 귀하고 콩 한 쪽이 아쉬운 시대도 아닌데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먹는 걸로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합가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시댁과 합가를 하기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 들어가기로 했던 아파트가 1년 뒤 입주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신혼생활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오피스텔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계획처럼 오피스텔에서 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서도 1년까진 각자의 집에서 살까도 생각했는데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결혼식까진 올렸는데 그렇게 따로 살면 남 보기에도 좋지 않다며 시댁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합가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큰 걱정까진 아니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을 테고 또 저도 결혼을 했는데 부부끼리 따로 사는 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1년만 살 다른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시댁이 제 직장하고 가까운 편이라서 출퇴근도 괜찮을 것 같았죠. 합가하는 게 이래저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저희가 합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잘 됐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시더군요. 영지 너는 아침 먹니? 요즘 젊은 사람들 아침 잘 안 먹더라고. 저는 챙겨 먹어요. 잘 됐네.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에 좋아. 너나 우연이나 출근해야 되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 거야. 그런 건 걱정 말고. 저는 그때까진 어머님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님하고도 더 가까워지고 살림도 배우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합가를 해서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는 걸 거들어야 했는데요. 출근 준비에 식사 준비까지 해야 되니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식후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식사 준비할 때 나오는 설거지거리는 밥 먹기 전에 다 해놓으라고 시키시더군요. 도마, 냄비, 후라이팬, 조리도구 등등 음식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 준비할 때 설거지거리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건 조리 끝나고 미리미리 해야 잘 씻기기도 하고 나중에 설거지거리도 많이 안 쌓인다면서 그게 살림의 지혜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식 준비 다 하고 밥상 차리고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버님하고 남편, 어머님은 식사를 했어요. 어쩔 땐 다른 식구들 식사가 끝날 때까지도 제 설거지가 안 끝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드시고 남은 그릇까지도 자연스럽게 제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입으로만 먹고 나서 설거지하지 왜?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듯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바로 자리에 앉아 밥부터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겨우 설거지 다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식탁에는 반찬 남은 게 제대로 있지도 않고 먹고 남은 음식들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들 보면 입맛도 떨어지고 비위도 상해서 별로 손대고 싶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더러 얼른 먹으라고 자꾸 옆에서 그러십니다. 저는 속으로는 내가 잔반 처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남아있는 반찬도 없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지 울컥울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요. 설거지 끝내고 앉으려는데 제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엉거주춤 서 있으니까 옆에서 어머님이 밥 식을까봐 안 펐다. 있어봐. 내가 퍼줄게. 하시더니 아버님과 남편이 계란찜 먹고 남은 그릇이요. 계란찜 국물 조금 남은 그릇. 거기다가 밥을 퍼더니 주는 겁니다. 이거 자작하게 말아먹으면 맛있다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계란찜도 아니고 계란찜 다 먹고 남은 국물에다 밥이라뇨. 그것도 저한테는 묻지도 않으시고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어서 서러움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는 것 같아서 이를 꽉 깨물었죠. 어머님이 옆에서 저를 보시더니 놀라시면서
이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해준 거야. 나는 이렇게 잘 먹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울려고 해. 내가 뭘 어쨌다고. 아유 참. 어머님은 이런 걸로 우느냐고 저를 유난스럽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솔직하게 다 따졌어야 되는데 그 순간엔 눈물이 났던 게 어쩐지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 먹을 때도 삼계탕을 끓이시면요. 저한테는 또 먼저 설거지부터 해놓으라 시킵니다. 그리고 와보면 닭은 웬만치 다 먹어치우고 닭 모가지랑 껍데기만 좀 남아있어요. 국물하고. 만들기는 제가 거의 만들었는데도 정작 저는 국물 먹고 닭 모가지에 남은 것들 그것만 먹었어요. 그것뿐인가요? 불고기 같은 걸 해놓아도 설거지 끝내고 가면 뭐가 없습니다. 고기 조금하고 양파랑 파만 잔뜩 남아있는데 어머님은 이런 게 맛있고 몸에 좋다며 그거 먹으랍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동안 아버님은 익숙한 듯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본인 식사만 하시고요. 남편이란 놈도 지 입에 밥 들어가기만 바쁩니다. 정말 먹는 걸로 너무 더럽고 치사했죠.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안 했느냐고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내가 왜 먹는 걸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진짜 기분이 더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왜 자꾸 먹고 남은 걸 먹으라고 주시냐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너도 똑같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면 네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먹을 음식은 최소한 따로 남겨두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화가 나서 따지고 드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무슨 앵무새처럼 미안하다, 내가 엄마한테 말하겠다 그럽니다. 처음엔 진짜 남편이 어머님한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켜보니 얘기할 생각조차 없더군요. 왜 얘기 안 하냐고 하니 남편 한다는 소리가 솔직히 1년만 살고 나면 분가할 건데 굳이 왜 안 좋은 소리하고 분란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1년이니까 조용히 지내다가 나가자는 겁니다. 자기는 굳이 사는 동안 엄마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대요. 자기 엄마가 좀 특이한 사람인 건 자기도 아는데 음식 남는 게 아깝고 엄마 본인도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시는 거다 라면서 저보고만 자꾸 좀만 참으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자기가 저랑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냥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보며 실망하고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애 때는 착하고 배려심 많고 좋은 남자라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마음 먹었던 건데 막상 같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성격과 많이 달랐습니다. 상황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비겁한 성격이더라고요. 연애 때 워낙 제 성격도 잘 맞춰주고 제가 하자는 대로 그래 하는 편이었는데 그게 성격이 착하고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분란 만들기도 싫고 싸움 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회피하는 것만 급급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어머님한테 직접 말할까도 했지만 남편은 자꾸 저한테도 굳이 분란 만들지 말자, 엄마도 나쁜 뜻은 아니다 라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먹는 걸로 이렇게 빈정 상하는 것조차도 너무 치사스럽고 서글펐죠. 남편과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이는 엄청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도 애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타령하고 어머님도 손주 타령하고 하지만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보며 결혼조차도 괜히 했나 싶은데 아이를 섣불리 가지는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했죠. 지금 피임약을 먹고 있고 어머님한테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나는 아기 가질 생각 전혀 없다라고요. 남편도 피임까지 할 필요 있느냐 자기가 곧 얘기하겠다 하면서도 끝까지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1년이니까 좀 참아보자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먹는 걸로 치사하게 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자꾸만 저한테 참으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딱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웬만한 건 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넘기겠다. 하지만 진짜 이건 인격 모독적이다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쁘게 하시는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겠다고요. 남편은 역시나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듯 제 말에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합가한 기간으로 치면 6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님은 저를 위해 미역을 사왔다고 미역을 주시더라고요.
며느리 생일까지 챙기려는 이렇게 다정하고 섬세한 시어머니가 어딨느냐 하시면서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끓여주셨냐고요? 아니요. 저더러 끓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침 식사로 미역국을 끓였고 또 평소처럼 조리도구들을 먼저 설거지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님이 식탁에 있던 냄비에서 제 국을 퍼주셨어요. 그런데 국은 소고기도 별로 없고 건더기도 별로 없는 미역국. 게다가 식탁에 있던 불고기에는 알량한 고기 몇 점과 파랑 양파, 먹고 남은 국물만 또 남아있는 겁니다. 평소랑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그날은 제 생일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훨씬 나빴습니다. 내 생일인데 내 생일까지 진짜 너무들 하네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냥 먹지 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잠깐 멍하게 식탁의 음식들을 보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불고기 접시를 들더니 먹고 남은 국물을 제 밥그릇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숟가락으로 그걸 썩썩 비비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을 보았죠. 어머님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말도 못하게 기분이 더러웠어요. 고기도 제대로 없는 먹고 남은 불고기 국물, 내 의사는 한마디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내 밥그릇에 붓고 거기다가 자기 침 묻은 숟가락으로 비벼서 먹으라며 제 앞에 놓여진 밥을 보는데 그건 한마디로 개밥이었습니다. 똥개한테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기분이 더럽다 못해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욕지거리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속이 안 좋아서 그냥 일어나겠다 했더니 아깝게 왜 안 먹고? 먹고 싶지 않아요. 저 출근 준비해야 돼서 일어날게요. 잠깐만, 속이 안 좋아? 너 혹시...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렇게 단호히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은 이미 먼저 출근했는지 없고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부글대며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집 식구들한테 나는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식구들 밥 먹는 동안 저는 당연하다는 듯 밀린 설거지하고 식구들 남긴 밥에 밥 먹고 어머님이 평생 그렇게 사셨다 한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딱 한 번만 더 참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니, 참고 싶지 않다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아무 인사 없이 출근을 일단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제 생일이라서 저희 부모님하고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밥 사주시는 겸 시부모님들도 함께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저희 부부까지 다 해서 총 6명 식당 예약을 잡아뒀었죠. 퇴근을 했고 바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와 계셨고 남편은 시부모님 모시고 와 있었고요. 그렇게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채로 식사를 하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 보면서 또 애타령을 하는 겁니다. 영지가 왜 소식이 아직도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아침에도 밥 먹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속 안 좋다고 한술도 안 뜨는 거예요. 속 안 좋다니까 혹시 임신인가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력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에 저희 부모님도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실은요, 저희 피임하고 있어요. 갑작스런 제 폭탄 발언에 어머님 기암한 얼굴로 저 보고 계시고 남편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놀라시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피임? 아니 왜? 저 우연 씨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면 아이 못 가진다고. 어머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말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이가 끝까지 말할 생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저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이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너무 치사스러운데요. 어머님이 음식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구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 그만하라며 제 다리 쿡쿡 찌르길래 저 찌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사람을 찔러? 내가 못할 말 했어? 당신이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야. 무슨 얘긴데? 해봐! 아빠도 저한테 얘기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할 때 나오는 설거지도 바로 하라고 시켜서 항상 식사는 저 혼자 늦게 했어요.
그렇게 설거지 다 하고 가보면 남은 반찬이 거의 없어요. 맨날 다른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반찬 국물에 대충 밥 먹고, 심지어 생일인 오늘 아침에도 아버님이랑 우연 씨 먹고 남은 불고기 국물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묻지도 않고 제 밥을 비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외식으로 고기 먹으러 가면 고기 굽는 거 나한테만 시키세요. 우연 씨도 본인이 안 하고요. 저 어쩔 땐 고기만 내내 굽다가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된장찌개에 밥 먹고 올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요? 제가 이 집 잔반 처리하는 사람인가요? 제가 오죽하면 결혼하고 살이 4kg나 빠졌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걸로 너무 치사하고 속상해서 우연 씨한테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근데 우연 씨 하는 말이 저더러 계속 참으래요. 어차피 1년 후에 합가할 건데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나는 서운하고 섭섭한 게 계속 쌓이는데 우연 씨는 나더러만 참으라고 그러고 반감만 하더라고요. 저 이 사람한테 나는 이런 취급 받으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어머님께 말하지 않으면 피임하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은 것만 저보고 먹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울분에 차서 그렇게 따지니까 듣고 있던 아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식탁에 올려두었던 손까지 부들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말 끝나자마자 이거 미친 짓 구석 아니야? 남의 귀한 딸을 먹는 걸로 차별을 해? 라면서 역정을 내셨죠. 저희 아빠 화나면 엄청 무서우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너무 기막히고 분해하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역시나 남일인 척 그저 딴청만 피우고 계시고 어머님은 허둥거리며 변명하시더군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언제 너를 먹는 걸로 그렇게 차별했어. 나는 그저 그렇게 먹는 게 맛있어서. 그렇게 맛있는 거면 김서방도 그렇게 줘보시죠. 사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김서방한테는 제대로 된 반찬 먹이고 제 딸한테는 먹고 남은 걸 먹이다니요. 잔반철이요? 그게 아니라 고기 국물 그런 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주부 아닙니까? 원래 주부들은 그렇게 먹어요. 사부인은 그렇게 안 드세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먹고요. 내 귀한 딸한테도 그렇게 밥 줘본 적 없어요. 김서방 저희 집 와도 상딸이 부러지게 밥 차려줬지 이런 식의 차별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왜 주부예요? 엄연히 일하고 있고 맞벌인데? 엄마도 화나서 따지시고 아빠도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셔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영지야, 너 그냥 일어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 그런 취급받으라고 결혼시킨 줄 아니? 아빠는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도 따지셨죠.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영지한테 평생 잘하고 살겠다고 결혼 승낙해달라 할 땐 언제고 이따위 취급을 하고 자네 어머님이 그렇게 한들 자네라도 나서서 어머님을 말리던지 아니면 자네가 나서서 영지를 챙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요, 아버님. 남편도 진땀만 뻘뻘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있는 남편을 보니 꽃이다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화나서 당장 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남편이 겨우 뜯어말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진정 좀 하시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영지요. 저희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딸이에요. 애들 다 맞벌이 하니까 합가에도 살림 같은 거 안 시키고 잘 챙겨주신다 해서 믿고 보냈는데 이렇게 뒤에서는 애 부려먹고 먹는 걸로 치사스럽게 굴고 제 딸을 꽁으로 부려먹는 식모 취급했나 본데 저희 영지 데리고 갈 겁니다. 장모님 좀 진정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말리자 남편에게도 말하시더군요. 그럼 이렇게 할까? 영지가 시댁에서 6개월 살았으니까 이번엔 자네가 우리 집 와서 나머지 기간 동안 살아. 예? 아니 사부인 그건 아니죠. 그러자 아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런 긴 말 필요 없고 이혼시키는 걸로 하든가요. 아니 이혼이라뇨 사돈. 무슨 이혼을 그렇게 쉽게 말하세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딸이 이런 일 당했다는데 그럼 계속 참고 살라 그럽니까? 이혼시키기 싫으시면 저희 집사람 말처럼 김서방이 우리 집 와서 똑같이 살면 되겠네요. 자네 가정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 그거 아니면 내가 나서서 두 사람 이혼시킬 거니까. 아빠 엄마는 화가 나셔서 그 길로 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 아빠는 왜 저보고 참고 살았느냐며 왜 말 안 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1년만 참자고 하길래 나도 그냥 참았다고 괜히 엄마 아빠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도 엄청 속상해 하셨어요. 저도 너무 죄송했죠. 그 남편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폭탄 던지고 두 집 쑥대밭 만드니까 이제 속 시원하냐고요. 저는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싶은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참겠다고 안 했느냐고. 그게 오늘이었다. 너는 남편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안 했다고 저도 따졌죠. 처음엔 남편도 기세 등등하더니 일주일 넘게 제가 연락 제대로 안 받고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 협의혼하자는 문자만 보냈더니 그제야 발등에 불 떨어졌는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 와중에 이혼은 절대 안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남편이 어쩌든지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이혼하던지요. 결국 제 말대로 하겠답니다. 저는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못할 것 없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망설이더니 결국 들어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짐 싸들고 저희 집에 들어왔고 저희 부모님도 일부러 똑같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에게 아침 식사 준비하겠어요. 식사 준비 끝나면 설거지도 하라고 하고요. 다만 저는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제가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는데 남편은 음식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엄마 하시는 것만 좀 도우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시댁과 달리 남편이 설거지하는 동안 남편 반찬은 따로 놔뒀습니다. 최소한 저희 부모님은 먹을 걸로 그렇게 치사하게 굴지는 않으셨죠. 그 외에 제가 했던 것처럼 청소도 시키고 고기 굽는 것도 남편이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남편은 입이 대빨라서 저한테 불평불만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치사하게 구신 거 있는 건 나도 아는데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도 똑같아.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하셔야겠어? 뭐가 똑같은데? 네가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먹은 적 있어? 어찌됐든 회사 일로 바빠 죽겠는 사람 꾸역꾸역 집안일 시키잖아. 나는 더 했거든? 나 더 이상은 못해. 솔직히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런 취급받는 사이가 세상 천지 어딨냐? 저는 6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본인은 한 달 해놓고 못하겠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못하겠다 하더군요. 자기가 죄인도 아닌데 저희 집에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며. 생각할수록 너무 불편하고 기분 상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갈라서자고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건데 싫으면 그냥 끝내자고요.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실 동안 내가 몇 번이나 어머님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참으라고만 해댄 게 너다. 솔직히 나는 그때 이미 온정이 다 떨어진 사람이다. 그래도 네가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겨우 한 달 해놓고 못 해먹겠다 어쩐다 하는 걸 보니 나도 너랑 앞으로 더 살 자신이 없다고 말이죠. 남편도 자기랑 자기 엄마가 뭐 그렇게 죽을 죄 졌느냐며 저랑 저희 부모님이 유난인 거랍니다. 그렇게 대판 싸우고 결국 갈라서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 제가 헤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으라고 일부러 집안일 시키고 한 건데 남편은 하는 내내 표정도 안 좋고 툴툴거리고 그것조차도 한 달도 안 돼서 못 해먹겠다 하는 인간이면 앞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시댁에서 저한테 하는 거 보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취급받을지 뻔한데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애도 없고 결혼 생활도 얼마 안 됐을 때 갈라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집구석하고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으시다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협의이혼으로 갈라서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자체도 워낙 짧다 보니 이혼 과정 자체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지금은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갈라선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후회되는 일이 있고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은 일이 있는데 전 남편과 이혼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아요. 아내야 어찌됐든 집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고 할 말 제대로 못하는 비겁한 남자. 본인 가정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저는 사는 동안 더 힘들고 서러운 일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이혼 후 저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승진도 하고 얼마 전엔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전 남편한테 대인 게 커서 재혼 생각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잘 만나고 있어요. 앞으로 살면서 뭔가 불합리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속으로 삭히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흔히 인싸라고 불리는 무리에 속해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그와 동아리 활동이나 과 모임에 거의 참여하지 않던 저는 마주칠 일이 자주 없었죠.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였고 그에게 저는 그저 얼굴만 아는 수많은 과 후배 중 한 명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그를 다시 만난 건 대학 졸업 후 취업이라는 막막한 현실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취업 준비 공부를 위해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는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던 직원의 목소리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저는 피곤한 얼굴로 메뉴판만 들여다볼 뿐 애써 고개를 들지 않았죠. 커피를 받아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경영학과 강혜정?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바로 알아보진 못했지만 웃는 얼굴을 보니 그때 그 과 선배가 맞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다 보네. 졸업하고 어떻게 지내? 나는 아직 졸업 못해서 알바하면서 학비 버는 중이야. 취업 준비하는 거야? 아, 네, 선배. 가고 싶은 기업 공채가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렇구나. 학교 다닐 때도 워낙 똑부러지게 보이더니 아마 너는 붙을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이렇게 본 거 너무 반갑다. 라며 유난히 저를 반가워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걸 보고 아, 여전히 선배는 성격이 좋으시구나 했습니다. 선배는 커피값도 받지 않은 데다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게다가 잠시 후에는 예쁜 접시에 담은 조각 케이크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취준생은 당 떨어지면 안 되지. 이건 선배가 쏘는 응원이야. 힘내라고. 그의 다정함에 팍팍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제 공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를 나서는 제게 다가와 넌지시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혜정아, 이것도 인연인데 번호 좀 줄 수 있니? 선배가 맛있는 밥 한번 사줄게. 나도 취업 준비해야 되다 보니 취업 정보도 교환하면 더 좋고. 취업 정보를 교환하자는 선배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애매해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거의 매일같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점심에는 취업 관련 기사나 제가 가려고 한다는 그 기업에 관한 기사 링크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생했다며 위로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죠. 때로는 제가 공부하는 도서관 근처에 우연히 들렀다며 샌드위치나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꾸준하고 다정한 관심에 취업 준비로 외롭고 지쳐있던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서류 전형부터 안 됐다는 사실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그가 위로의 저녁을 사겠다며 불러냈습니다. 식사 후 그는 강변을 함께 걷자고 제안했고 이런저런 위로를 건네다 뜻밖의 고백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남몰래 좋아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 전혀 눈치 못 챘지? 사실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쭉 좋아했어. 너 그때 우리 과에서 나름 유명했잖아. 제가요? 제가 왜 유명해요? 당사자만 모르네. 너 예쁜데다 금수저라고 그런 소문도 있고. 아, 진짜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모르는 것도 신기하다.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꽤 있었어. 근데 다들 네가 좀 차갑고 도도해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거야.
나도 그랬고.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제가 금수저라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계셔서 경제적으로 큰 부족함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가끔 학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는데 아빠 차가 고가의 외제차여서 그런 소문이 더 났던 모양입니다. 솔직히 나는 그때 학비랑 생활비 버느라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았거든. 너는 그냥 다른 세상 사람 같더라고. 감히 말 걸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그것도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너를 딱 마주치니까 이건 정말 운명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낸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성격 덕분에 함께 있는 시간이 항상 즐거웠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2번의 도전 끝에 원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경쟁률이 낮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저보다 먼저 취업을 했고요. 남친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귀고 보니 그의 집안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퇴직을 앞두고 계셨고 어머니는 평생 주부로만 사셨으며 여동생은 이렇다 할 직업 없이 집에만 있다고 했죠. 사실상 그가 그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 많이 힘들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직 어렸고 결혼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직장인이 되고 나니 학생 때와는 다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취업 선물로 부모님께 차를 한 대 선물 받았는데 그는 그걸 몹시 부러워하면서도 회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차까지 필요하냐? 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정작 차가 필요한 건 자기인데 돈이 없어 못 산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 호캉스를 즐기고 싶어하는 저와 달리 그는 그런 모든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제 씀씀이가 너무 큰 것 같다는 핀잔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면서도 자주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저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게 꼭 싸우고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고 충분히 대화 끝에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연락이 뜸하다가 자연스레 헤어진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저랑 너무 많은 게 다른 것 같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 습관이나 소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진 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개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잘생기고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돈도 잘 벌고 잘 쓰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격적으로 너무 별로였고 여자 문제도 있어서 줄창 싸우다가 결국 헤어졌습니다. 능력 좋고 인물도 좋은 남자는 인물값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 그맘때 거짓말처럼 그 선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면서요. 전 남친 때문에 상처받고 약해져 있던 제게 그의 연락은 마치 위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시기상으로 딱 그랬습니다. 막 헤어졌던 전 남친이 너무 별로였기에 아 그래 선배는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라며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상태였다 보니 선배에 대해서 미아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재회했고 한 번의 이별을 겪은 만큼 더욱 애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너무 별로 같던 전 남자친구와 비교가 되어서였을까요? 저만 바라봐주는 선배가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문제를 꺼냈습니다. 혜정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진작에 퇴직하셨고 우리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버는 월급은 전부 우리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면 안 될까?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수입을 합쳐 미래를 계획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월급 일부도 아니고 전부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자뇨. 전부 다? 근데 말이야, 우리 엄마가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거든. 지금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는데 거기 몇 년 전부터 재개발이 되네 리조트가 들어오네 하면서 얘기가 많은 곳이야. 내 보기에도 그렇게 오래 남진 않았을 것 같고 만약 거기가 재개발만 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도움 안 드려도 되고 또 오히려 우리가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라면서 어머님이 갖고 계신 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 확정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그 땅을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지금으로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지금 중요한 얘기는 남편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시부모님 생활비로 드린다는 거였으니까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크게 돈 나갈 곳도 없고 제가 버는 돈으로도 생활은 유지가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저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기에 집 대출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으니 제 월급만으로도 두 사람 생활은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사반대하셨습니다. 남편들 사람의 월급을 전부 시댁에 주는 것보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시댁의 상황이 앞으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불보듯 훤하다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사랑에 단단히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그 땅 얘기까지 했어요. 좀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결국 눈물의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선배는 제게 너처럼 이해심 많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다라며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진 제 선택이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의 문이 열리고 보니 제가 크나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연인 사이 때 서로의 경제관념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결혼해서는 더 심했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월급은 약속대로 전부 시댁에 보내졌고 저희는 오롯이 제 월급만으로 생활했는데 초반에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일단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인 대출금이 없는 것도 컸고 남편도 알뜰한 편이었고요. 또 무엇보다 가까이 사시는 저희 엄마가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엄마 사는 김에 제 것까지 같이 장을 봐준다던가 과일, 음식, 반찬 같은 것도 자주 보내주셨거든요. 생활비 부분에서도 엄마 덕분에 세이브가 많이 됐죠. 문제는 그 도움이 당연해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장모님께 죄송하다, 염치가 없다, 감사하다라더니 언젠가부터 삐딱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와 쇼핑을 다녀와 새 옷을 꺼내놓으면 다가와 힐끗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게 일상이었죠. 헐, 니트 하나에 이렇게 비싸? 이런 걸 사 입어? 나는 부담스러워서 만지지도 못하겠다. 제가 남편 옷을 따로 사다 주면 내 건 뭐하러 이런 비싼 걸 사와. 솔직히 그 돈 주고 살 만큼 질이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사치 아닌가? 내 건 사오지 마. 라며 오히려 틱틱거렸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다 주시는 신선한 과일과 식재료를 보면서 집안 마트나 이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굳이 백화점에서 사는 거 허용 아니야? 라는 소리도 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니, 그럼 우리 엄마가 허용을 부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어차피 엄마가 다 사주시는 거잖아. 언제까지 장모님이 사주실 순 없잖아. 자기도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우리 형편이 뭔데? 제 말에 남편은 발끈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 미안하다. 우리 형편 아니고 내 형편이지. 당신은 돈 많은 친정 식구 덕에 하이클래스로 사니까. 라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니라 지독한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좋은 선물을 사가면 이 돈으로 이런 걸 사오냐,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라며 타박하시기 일쑤였고, 근사한 식당으로 모시고 가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완전 조미료 범벅이다라며 음식 맛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친정을 은근히 후려치는 말들을 서슴지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이 보내드린 선물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흠부터 잡았고 보답이란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존심 때문인지 그 땅 얘기는 꼭 하셨죠. 그 땅만 팔리면 우리가 너네한테 돈을 얼마를 주겠냐. 좀만 기다려봐라. 라는 식으로요. 저는 네 하면서도 왜 저렇게 공수표를 날리시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하시면서 제 월급까지 틈만 나면 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들 월급을 통째로 받으시면서도 병원비가 필요하다, 신우 학원비가 필요하다며 제게 따로 돈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우는 미용 학원을 다녔는데 재료비며 뭐며 온갖 비용을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 신우는 연락이 와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 명품 가방을 빌려달라, 화장품을 사달라며 대놓고 저를 쥐갑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신우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리고 자기 가방 많잖아. 안 쓰는 거 내 동생한테 좀 줄 수도 있지.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더니. 뭐라고 했어?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내가 왜 내 물건을 아가씨한테 줘야 돼? 그럼 주지 마. 내가 구질구질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민정이한테도 말할게. 그럼 됐지? 라면서 자기가 더 기분 나쁜 척 틱틱거리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부모님이 왜 그토록 이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지독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문제라는 것도요. 그러다 사건은 사소한 일에서 터졌습니다. 매번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엄마 여행 가시기 전 가방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여행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가방이요. 그런데 며칠 뒤 가방을 정리하다 꺼내놓은 구매 영수증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80만 원?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가방 사드린 거야. 80만 원짜리 가방을 말 한마디 없이 샀다고? 장모님 가방 많잖아. 그거 그냥 드시면 되지. 우리 아빠는 지금 치과 치료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빠 치과 비용을 드리는 게 낫지.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2년간 생활비 한 푼 가져온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시댁의 월급을 통째로 드려도 단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참았는데 그 모든 희생은 당연한 거고 제가 제 돈으로 저희 엄마께 선물 하나 해드린 걸로 왜 죽을 죄가 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라니? 당신이 꼬박꼬박 월급 다 드리고 있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내가 번 내 돈이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돈이 아니라고. 뭐? 당신이 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생활비잖아. 이제 와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거야? 우리 생활비라니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네. 내가 버는 돈이고 그 돈으로 당신 생활비까지 내주는 셈인데 무슨 우리 생활비? 평소 같았으면 싸우기 싫어했던 제가 좋게 좋게 넘어갔겠지만 그날은 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정색하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당황하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는 난 네가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잔지 몰랐어. 사치? 사치는 누가 사치인데? 남편 월급 통째로 시댁에 준다는데 그거 이해해줄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돈까지 당신네 식구들한테 갖다 바쳐야 속이 시원해? 저는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만하자. 돈 가지고 맨날 이러는 거 나도 지겹다. 나도 더는 이렇게 못 살아. 앞으로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 내. 왜 나만 이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 당신도 똑같이 생활비부터 내고 남는 돈으로 당신 부모님을 들이든 말든 알아서 해.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침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남편은 평소와 다른 제 강경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남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혼이라도 불사할 생각이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혼 서류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안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더라고요. 혜정아,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짧았어.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데 내가 그걸 잠시 잊었나 봐. 이런 걸로 이혼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당신 말하는 대로 생활비 나도 낼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똑바로 얘기할게. 어? 그는 이혼만은 말자며 눈물 어린 사과를 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지갑 취급하려는 게 너무 얄밉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 같기도 했고요. 이 관계를 끝내는 것보다 한 번 더 믿어보는 게 더 쉬운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지쳤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앞으로는 생활비 내고 더는 나 혼자 이 집을 책임지게 하지 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잘 지냈을 뿐 속으로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이미 쌓일 대로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그 노력을 하는 듯 했습니다. 꼬박꼬박 제게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약속한 생활비를 입금했고 시어머니와 연락도 뜸해졌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살 때 이런네 저런네 입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8,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 남편은 식사를 마친 후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혜정아,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혼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불과 8, 9개월 전만 해도 이혼만은 안 된다고 싹싹 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헤어지자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는 세계가 달라. 서로를 절대 이해 못한다고. 당신도 많이 참았다고 했지만 나도 많이 굶었거든. 사치스럽고 허영심 많고 돈 쓰는 거 무서운 줄 모르고 나는 그런 여자 감당 못해. 게다가 그뿐이야? 분명 내 월급은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결혼 전에 말했었고 당신도 동의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고 나 무시하고 나도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결혼 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야. 라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눈치를 보며 설설기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오만하고 뻔뻔한 말투로 제 탓을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 우리는 너무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뜬금없이 이혼하자는 얘기를 들었으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잠 못 들고 뒤척이는데 남편이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시어머니였죠. 엄마, 내가 다 얘기했어. 아, 그럼 이혼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보상금이 얼만데. 내가 더럽고 치사하게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잖아.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속이 다 우려내. 지금? 자고 있어.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몰라. 일단은 이혼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자는데 어쩔 거야. 전화통화를 엿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 땅 재개발이 정말로 현실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손바닥 뒤집듯 태도가 바뀐 거고요. 그전까진 제가 필요하니 최대한 잘못했다고 하면서 맞추고 살았는데 돈벼락을 맞게 되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어진 거죠.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한 얘기 진심이지? 좋아, 이혼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갑자기 이혼해준다고 하니 남편이 오히려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이혼 서류 갖고 와. 바로 이혼하게. 그리고 복잡할 것 없이 당신만 이 집에서 나가면 돼. 그래, 알겠어. 그렇게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했는데 저는 그들의 천박함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 싶고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협의이혼이라고 해도 조정기간은 가져야 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혜정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 싸늘한 반응에 그는 정말 끝이라는 걸 직감했는지 다 큰 남자가 꼴사납게 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듯 애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실은 엄마가 부추겨서. 근데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게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이러지 말라고 뿌리쳤고 이혼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땅이 있는 그 동네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확정 공고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도로 계획선이 딱 시어머니 땅 바로 전까지를 칼날처럼 싹둑 잘라내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어머니 땅은 구역에 포함이 안 된 거고 보상도 없는 거죠. 그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그나마도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도 다 없어지더군요. 와, 저 인간은 나를 끝까지 지 돈줄로만 본 거구나 싶고 애초에 나를 좋아하긴 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벼락을 맞을 줄 알았을 때 바로 저를 내팽개치더니 그 희망이 사라지자마자 다시 제게 기생하기 위해 매달린다니.
그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참하고 우스꽝스럽더군요. 모든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경멸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한 마음이 애초에 있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가난한 형편인데 저는 금수저로 소문이 나고 잘 사는 집 딸 같으니까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기회가 되자마자 저에게 다가오며 환심을 샀었죠. 저도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저히 저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획적인 겉모습이었고 실상은 열등감, 자격지심이 똘똘 뭉쳐진 못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완전 호구 취급하면서 사치라느니 허영이라느니 가스라이팅 하다가 제가 못 참고 이혼 소리 하니까 싹싹 빌고 또 제가 한번 봐줬는데도 본인이 돈방석 앉을 수 있다 치니까 바로 저를 저버렸죠. 그런 인간한테 가식이 아닌 진심이 있기나 했을까 싶네요. 이혼 후 건너서 들어보니 그 답없는 시댁 식구들 생활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진다고. 그러면서 저랑 살 때는 제가 생활비를 냈고 저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거지 같다고 자기 가족들을 원망하며 산다더군요. 어쩌겠나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놈의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저라는 굴러들어온 호구도 뻥뻥 발로 찬 게 그 인간인데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한테 먹잇감이 되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기막힌 경험이었지만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 남자의 경악스러운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제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고 비참하기도 했지만 어이없는 반전에 통쾌하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용기 내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산업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의 본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 주 업무는 대리점 관리 및 영업 지원 업무였어요. 제 전 남편이었던 강효성을 만난 것도 거기였죠. 그 남자는 저희 회사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리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제품 주문이나 정기적인 업무 협의차 그 남자는 저희 사무실에 일주일에 2-3번 이상 방문했고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금씩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활발하고 남자답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성실했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던 사람이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던 저희는 어느 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 후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상대라고 확신하며 결혼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하고 자식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아이는 안 가지는 딩크를 선호하는 부부도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딩크를 할 거면 결혼을 왜 하냐라는 주의였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아이를 가지는 데 있다고 했고 자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결혼하면 최소 2 이상은 낳아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잘 맞았던 거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애는 꼭 셋은 낳는 거다. 아들 2에 예쁜 공주님 하나.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셋은 너무 많아. 그리고 낳는 건 난데 왜 자기가 벌써부터 새 타령을 하고 그래? 못 살아 정말. 나는 딱 둘만 아들 하나 딸 하나 예쁘게 낳아서 알콩달콩 잘 키우고 싶어. 에이, 그래도 셋은 돼야지. 집안도 시끌벅적하고 애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크고. 안 그래? 글쎄, 일단 하나 낳아서 키워보고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낳아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어쨌든 저희는 결혼하면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기로 서로 약속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신혼 때부터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매달 실망과 좌절을 반복했죠. 1년 정도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저희는 함께 병원을 찾아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 둘 다 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오히려 자궁에 그 흔한 물혹도 하나 없고 건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니 더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는 안 생길까 하고요. 특히 저보다 남편은 아이를 더 원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저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제 잘못도 아니건만 남편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상한 죄책감까지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병원에서 내 잘못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남편은 그저 간절히 원하는데 안 생기는 게 답답해서 그럴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상하게 저한테 툭툭거리고 시비를 잘 걸었어요. 주변에 결혼하고 아이 가진 친구들 얘기를 자주 한다던가 어린 여자랑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도 빨리 가진다더라 하는 등의 얘기까지 하면서요. 제 입장에선 너무 기분 나빴죠.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데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는 건가 싶고요. 그래서 따지면 남편은 또 한 발을 빼고 그냥 속상해서 한탄하는 건데 왜 예민하게 구냐는 식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남편과 제 사이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저에게 시험관 시술 이야기까지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그냥 바로 시험관 시술 시작하는 건 어때? 요새는 지원도 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갖는 경우가 많던데. 요즘엔 결혼하고 1년 안에 자연임신 안 되면 바로 난임이라고 진단한대. 그리고 바로 시험관부터 시작한다는데? 결혼하자마자 애 가지는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다고 시험관부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연임신으로 가질 생각이 크고 시험관은 별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사실 친한 친구 중에 시험관 시술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정부 지원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사비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고 병원에서도 우리 둘 다 몸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 내 친구 현주가 시험관에서 나도 들은 얘기가 많은데 보통 힘든 게 아니래. 부작용도 꽤 많고 매일 배에 주사도 놔야 하고 호르몬 약 때문에 살도 엄청 찐다고 하고 몸도 안 좋아졌대. 내가 그거 다 지켜본 입장으로 나는 솔직히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 조금만 자연임신 기다려보자.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도 안달난 사람처럼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현주 씨가 그렇다고 다 그래? 요즘 시험 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아, 거의 트렌드야. 무슨 부작용?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겠어? 그리고 부작용이 조금은 있다 한들 그만큼 절박하니까 눈 딱 감고 하는 거지. 엄마 되는 게 쉬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론 그만큼 아이가 간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 조금만 더 자연임신 시도해도 안 되면 그때 돼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기가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것 같아. 우리가 뭐가 일러.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리고 나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가져야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는 겁니다. 자기 혹시 처음부터 별로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 몸만 가지고 고생하는 거 싫다고 애 안 가지려는 여자들도 많다는데 자기도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아기가 안 생겨서 나도 똑같이 마음고생하는데 그럼 내가 일부러 애 안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간절함이 없잖아.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 몸이 안 좋아지든 말든 내 마음이 어떻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알잖아. 내가 애 얼마나 좋아하고 자식 욕심 많은지. 나만큼 자기도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말 아니야. 하면서 화를 내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이 갖고 싶고 간절합니다. 하지만 시험관은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조급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임신 문제로 인해 심각하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임신 문제지만 나중에는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고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시험관 한다고 하면 고생도 심하고 부작용 걱정도 많다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남편은 제 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아이만 빨리 가지자는 태도였으니까요. 내가 애 낳는 기계로 보이나 싶기까지 해서 남편에게 너무 야속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점차 아주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이 생겼습니다. 어쩔 때는 2주가 넘도록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지내기도 했죠. 한때는 서로 잘 맞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이젠 가장 멀고 불편한 타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정적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집안에 있는 것조차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자존심을 굽히고 남편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남편은 오히려 제가 노력을 하든 말든 시종일관 뚱한 표정으로 저를 대했고 제가 뭘 물어봐도 단답만 틱틱 하더라고요. 저도 속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짜증나고 만정 떨어지더군요. 남편의 유치하고 속 좁은 모습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했고 화도 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위태롭고 냉랭한 살얼음판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문제는 집 말고도 남편과 제가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이없는 게 남편은 회사에서까지 저를 무시하고 냉랭하게 대하는 겁니다. 집에서는 그렇다 쳐도 회사고 일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했는데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일부러 저 말고 저희 팀 다른 직원에게만 큰 소리로 말을 걸거나 다른 직원과 시시덕거리고 제가 물으면 대답도 잘 안 하고요. 그런 유치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고
저는 진짜 정이 뚝뚝 떨어졌죠. 게다가 그렇게 티를 엄청 내주는 바람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희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게 공공연히 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회사 사람들은 꼭 저보고 김대리, 남편이랑 또 싸웠어? 아직 신혼인데 사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이런 소리까지 자주 듣게 만들었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유치찬란하고 졸렬한 행동들이 너무나 화가 났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돌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 직원이고 거래처들끼리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 퇴근 시간이나 업무 스케줄 같은 것도 대강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저녁 미팅이 있어서 늦는다. 오늘은 갑자기 긴급 출장이 잡혔다. 내일이나 들어갈 것 같다. 오늘은 밀린 업무가 산더미라 회사에서 밤새워 야근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로 남편에게 따져 물으면 남편은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의부증이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저는 진심으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치닫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 고민했고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떤 날은 그래 이혼하자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오락가락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저녁거리를 사러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웬일로 남편과 함께 동행을 했죠. 그렇게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제 지갑을 차 안에 두고 안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은 계산대 옆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카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지갑을 건네주고 자리를 살짝 뜨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갑 안에는 낯선 파란색 카드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카드 같지는 않아서 뭐지 생각하며 꺼냈는데 그 카드는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남편이 오피스텔 출입용 카드가 왜 필요하겠나요?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려는 순간 남편이 확 카드와 지갑을 뺏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쳐다보는데 그냥 딴 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게 뭐냐고 이리 줘보라고요. 남편은 자기 아는 친구 건데 실수로 술자리에 놓고 갔고 나중에 갖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느 친구냐고 물었는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따지든 간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는 겁니다. 여자 생겼지? 그 여자 사는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만이야? 친구 거라니까. 그러니까 친구 누구? 말하면 다 알아? 내가 왜 몰라? 그 친구 누군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흘겨보고는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겁하게 회피하는 거였죠.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저 회사 갔다 온 사이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편지 한 장 남기고요. 그 편지 내용은 이혼하자고 저랑 더는 못 살겠답니다. 자기는 아이가 간절한데 저는 별로 절박함도 없어 보이고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답니다. 그리고 서로 원하는 가정상이 다른 것 같대요. 저랑 있어도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다면서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편지였죠. 그 편지 하나 달랑 남기고 남편은 짐까지 싸들고 집을 나간 겁니다. 더 기막힌 건요. 남편 대리점에 연락해보니 돌연 회사에 사직서까지 냈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남편은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 회사에까지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탔더라고요. 아, 그 오피스텔로 갔구나. 그 오피스텔에 있는 여자한테 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혼이 하고 싶으면 저랑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기 짐 싸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남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싸웠는데 짐 싸들고 나가버렸다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싸웠길래 효성이가 집을 나가느냐며 저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니 어머니. 효성씨 지갑 안에서 처음 본 오피스텔 키가 나왔어요. 효성씨 여자 생긴 것 같다고요. 제가 그게 뭐냐고 여자 생겼느냐 따져 물었더니 다음날 편지 한 장 남기고 가출한 거예요. 제가 임신 못한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 찾아서 가겠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 와중에 저를 질책하세요?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날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놀라고 할 말이 없으셨는지 가만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연락 오면 알려줄 테니 일단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이혼을 얘기하던지 이렇게 비겁하게 숨고 회피하면 그만이냐. 이혼해 줄 테니까 일단 집에 와라. 여자 있는 거 다 안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지독한 회피형이었던 남편은 대답도 않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 혈압이 올랐죠. 짐작으로는 그 오피스텔에서 여자랑 살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오피스텔 키는 봤지만 그 오피스텔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카드키를 처음 발견했을 때도 너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작게 쓰여져 있던 오피스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남편의 행동에 화도 나고 일단은 어떻게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일이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증거도 찾고 남편의 행방도 찾을 겸 사설 흥신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살면서 사설 흥신소에 남편의 행방을 묻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쨌든 흥신소에서는 제가 제공한 남편의 정보를 통해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인지 저는 도저히 남편이 어디 있을지 감도 못 잡았는데 흥신소에서는 알아서 남편이 어디 있는지부터 행선지, 사진까지도 다 알아냈더라고요. 그렇게 중간 조사 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 짐작대로 남편은 어떤 여자와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증거사진 몇 장을 저에게 주었는데 키가 크고 엄청 마르고 성형을 많이 해서 화려하게 생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거나 음식점 등에 들어가는 사진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는 네일샵을 운영하는 네일샵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이세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을 것 같은 그 네일샵 사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랑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는지도 황당하고 진짜로 집 나가서 그 여자랑 사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죠. 게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데 나 대신 남편에 낳아주겠다고 한 여자가 이 여자구나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정말 기절초풍하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이세라가 제 남편이랑 함께
버젓이 시댁에도 드나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이서 과일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들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상간녀가 시댁에까지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편이라는 걸 당연히 알지만서도 뒤통수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시부모님께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흥신소를 통해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적을 해주시고 더불어 남편의 상간녀인 이세라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뒤 다시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위해 나갔을 때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굉장히 황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만나고 있는 그 이세라라는 상간녀 말이에요. 네, 저희 직원이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 평범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라는 겁니다. 저도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니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세라 씨가 서류상으로는 이세라가 아니고 이세준이더라고요. 라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명은 이세준이고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더라고요. 10년 전에 태국에서 수술까지 했던. 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애를 못 가진다고 자기 애 낳아줄 여자랑 새 출발하겠다며 저를 버리고 도망친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여자가 원래는 남자였던 트랜스젠더라니요.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냥 황당한 소리인가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흥신소 직원은 이세라, 아니 이세준 씨의 과거 사진들과 함께 그가 과거 이태원의 한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는 기록까지 명백한 증거로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의 추측으로는 제 남편은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도 남편이 이세라를 산부인과 건물 앞에 내려다 줬다고 했거든요. 이세라가 산부인과에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편이 차로 내려다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 봉투를 받아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갑자기 찾아가자 시부모님도 놀라신 눈치였죠. 저는 시부모님께 물었습니다. 효성 씨 연락 왔어요? 아직 연락 안 왔어. 너는 무슨 연락도 없이 이렇게 쳐들어오니? 진짜 연락 없었어요? 오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니까. 효성이가 연락 왔으면 너한테 알렸겠지.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니? 저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어머님 앞에 남편과 이세라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강효성이 이 여자까지 데리고 같이 왔었잖아요. 뭐라던가요? 새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 소개해준다던가요? 제가 사진을 내밀자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너 설마 미행이라도 했니? 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속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들이 바람피고 집을 나갔는데 저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은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효성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애 가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만 했어도. 제가 무슨 임신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효성이랑 얘기해. 왜 우리한테 그래? 어머님, 아버님, 이건 아니죠. 차라리 저랑 깨끗이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만나던가요. 그럼 네가 이제라도 이혼해 주던지. 이혼도 전에 바람 펴놓고 들키니까 이혼해 주라고요? 참 쉬우시네요. 예, 이혼해 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 강효성 부르세요. 제가 이혼해 주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미리 챙겨온 이혼 서류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혼 서류를 보시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 요구하면서 찾아왔는데 차라리 와서 단판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편 놈도 20분 안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는 남편을 보니 너무 열받는 겁니다. 잠수 타고 가출해놓고 이제야 나타나? 너 참 대단하다. 됐고, 이혼해준다고 했으니 그거나 해줘. 서류 들고 왔지? 하면서 귀찮은 일 해치우기라도 하는 양 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났죠. 너 바람 피고 동거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이름이 이세라지? 나 너하고 이세라한테 다 위자료 소송할 거야. 아, 좋게 이혼해준다면서! 내가 이혼해준댔지. 언제 좋게 이혼해준댔어? 그리고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아, 그래. 국가소송 하던지. 나 세라 사랑해. 너랑 끝내고 세라랑 새 출발할 거야. 결혼해서 너는 못 낳은 애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니까 위자료 소송은 알아서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도장 찍어준다고 나 부른 거잖아? 그때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애 어쩌고 하는데 남편이 이세라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요.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신기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뭘 몰라? 이세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고. 같이 사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내가 세라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당신은 뭘 알고? 라면서 공격적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세라가 애초에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냐고 생각하냐고. 제 물음에 남편은 얼빠진 표정을 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렇고요. 뭐라고? 지금 뭐라는 거야? 이세라 트랜스젠더잖아. 근데 무슨 애를 갖겠다는 거냐고. 뭐?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에게 이세라, 아니 이세준에 대한 모든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봉투를 던져주었습니다. 직접 봐. 남편은 제가 준 서류 봉투를 꺼내보더니 점점 믿을 수 없다는 듯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도 같이 보고 있는데 뜨악하셨죠. 이게 뭐야? 세라가 트랜스젠더라고? 본명이 이세준? 말도 안 돼! 보고도 몰라? 과거 남자였을 때 사진에 젠더바 근무했던 증거에.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동거까지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이혼까지 불사하면서 살겠다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냐고. 말도 안 돼. 전에 검진 받는다고 산부인과까지 갔었는데? 병원 안에 따라 들어갔어? 아니, 그냥 건물 앞에만 자기 혼자 가고 싶다고. 하더니 남편의 눈이 희번뜩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시부모님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뒤로 나자빠지시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갑자기 막 씩씩대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야, 너 당장 집 안으로 들어와. 왜긴 왜야? 지금 당장 들어와! 아마 이세라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세라도 여기까지 따라온 것 같았고 들어오지는 않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세라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이세라 면상에 그 서류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네가 말해봐. 이게 다 뭐야? 너 트랜스젠더야? 네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 순간 이세라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오빠.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난 세라 네가 그 누구보다 여성스러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말이 돼? 나 속인 거야? 내가 정리하고 올 테니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고 했잖아. 너도 우리 애 많이 가지자고 했잖아.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너 나를 처음부터 가지고 논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오빠. 나 여자 맞아.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빠랑 나눴던 얘기들 다 진심이야.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나 여자 맞아. 우리 예쁜 아기도 가질 수 있어. 내가 오빠 닮은 예쁜 아기 낳아줄게.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트랜스젠더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 아니야. 나 진짜 여자야. 오빠가 잘 알잖아. 라는데 이세라는 정말 자기가 완전한 여자라고 굳게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세라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남편에게 뭐라도 뜯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이세라의 모습은 정말 자기가 생물학적 여자고 임신도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 이세라는 남편을 붙잡았는데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눈이 돌아서 이세라를 패대기 쳤습니다. 이세라는 바닥으로 날아가서 엎어지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를 속여? 너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냐고? 나한테 뭘 원해서 이런 짓을 벌이냐고? 남편은 절규를 하더니 바닥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충격받아 얼이 빠져 있고요. 이세라는 울면서 자기 여자 맞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고요. 정말 그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도 싫더군요. 저는 그 혼란과 아수라장 속에서 쓴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 추악하고 역겨운 인간들과 더 이상은 같이 있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후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세라를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말을 바꿔서 저에게 용서를 빌며 재결합을 애원하고 불쌍한 척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세라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 거라고, 가출하고 이혼해달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선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게요. 저는 이미 그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밑바닥까지 다 봤잖아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나요? 저는 아주 단호하게 경멸을 가득 담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 안 돼서 결국 이혼 소송도 들어갔죠. 남편 역시 이세라를 상대로 사기 결혼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깜빡 속았다고요. 본인도 바람핀 주제에 사기 결혼 어쩌고 하니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이 이세라를 상대로 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여튼 그 둘이 진흙탕 싸움이 장난 아니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법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심한 몸싸움까지도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으니까요. 더 이상 제할 바 아니기에 둘이서 물고 뜯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제 이혼 소송 무사히 잘 끝내고 남편과 이세라에게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애타령을 해대더니 트랜스젠더와 살림을 차린 무슨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참 우프네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 2년 정도 뒤에 저는 지금의 다정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결혼하자마자 하늘이 주신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로 예쁜 딸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지금 그 아이가 벌써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돌이 되었고요. 전 남편하고는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지금의 남편하고는 바로 생기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깨끗이 잊고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이 꽤나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건너들었는데 이미 끝난 사이에 지가 뭔데 괴로워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리도 없고 이기적이었던 전 남편과 끝내고 비로소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